여기서 등장해야 될 인물 김무성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지금요 결정적으로 김무성 의원 지역구 지역 당협위원장은 안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친박이다, 친이다, 뭐 막 그 큰 라인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김성태가 집권하는 과정을 보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되는 집권 과정을 보면 홍준표와 김무성이 손잡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내대표가 됐으면 되게 이제 전리품을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 전리품이 당협위원장 자리잖아요. 그러면 복당한 바른정당 갔다가 철새 귀환한 그 바른정당 갔다 온 사람들에게 복당파에게 자리를 줘야 되잖아요. 그 자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당직을 주거나 당협위원장을 보장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게 진짜 어떤 순간이지만 홍준표와 김무성의 일대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어부지리 하려고 짱 보고 이게 정치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김무성은 지금 참으로 착잡한 그리고 철새 귀환의 쓴맛을 지금 온전히 맛보고 왜 당권을 놓치면 안 되는가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또 바른정당 같은 복당파인 김성태 의원에 대한 배신감 지금 복잡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다른 거 한번 던져볼게요. 네. 색다른 시각으로 던져드릴 테니까 받아주십시오. 네. 일단 홍준표 입장에서는 물론 당대표가 자기 친홍 당화시키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자체가 친박도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우선일 거라고 보거든요. 네. 자기한테 감정이 좀 나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친홍으로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면 네. 어차피 누군가가 뭔가를 얻으면 누군가는 잃는 구조인 거잖아요.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김무성도 아직 당협위원장 자리에 안 줬어라는 그 나름대로 이렇게 남겨둔 어떤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 홍준표 대표가 막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 머리를 회전하면서. 우리 같은 이제 그 속물들은 짱구 굴린다고 합니다. 표현을.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과정은 헤게모니 투쟁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구리 남양주를 보면요. 박창식 잘렸어요. 구리 당협위원장이었거든요.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알뜰하게 챙긴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프로덕션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분이 PD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많이 알고 그런저런 인맥으로 박근혜 대통령 총애를 받아서 우리 지역으로 온 현역 자유당 의원이 박창식을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챙기니까 그 당협위원장도 박창식한테 뺏겼던 거거든요. 근데 참 세월이 바뀐 거죠, 지금. 그다음에 나머지 친박,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서청원 계열이다, 또 홍문종 계열이다라고 알려졌던 그 남양주의 갑을 지역위원장이 다 잘렸어요. 그리고 친박 핵심인 지금 주모 의원, 친박 핵심 중에 핵심이죠. 왜냐하면 박근혜 청와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시절에 정무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핵심 중에 핵심인데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친박도 자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남기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디바이드 앤 롤. 그러니까 분열 정책이죠. 친박 분리 정책.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게 동원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학맥이 있나? 저 성향이 좀 그런가? 뭐 다 분석해서 그런 과정이고요. 김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무성 의원도 저는 좀 이따가 김무성 의원이 갑자기 서청원 만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공개적으로. 정치적인 무게감으로 보면 홍준표나 김무성이나 서로 섞이기는 좀 힘든 구조라고 봐요. 자기들 아우라가 나름대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무성 입장에서는 소가리가 엄청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또 홍준표 스타일로 보면 이게 김무성한테 기다려달라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고 뭔가 좀 갖고 노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어차피 목줄은 본인이 지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렇죠. 당대표니까. 그리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어느 당도 당대표 흔들기가 힘들죠. 근데 안철수 대표는 스스로 흔들어서 스스로 뭐 어떻게 하겠다니까 아주 독특한 케이스예요. 그건. 선거 앞둔 이합 집산이 그게 이제 순기능이 역기능이 있는데 이게 위험 요인도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당을 흔들어서 내 살 길을 찾겠다. 그러니까 이게 선당 후사가 아니라 선사 후당 같은 느낌 뭐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하나 예측해 보는 게, 지금 이제 경기 동북부의 맹주, 친박 맹주가 홍문정 의원으로 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문정 의원과 홍준표 대표는 어떤 관계냐면 일시적 휴전 관계로 보여요. 그리고 네. 표도 정말 얼마 안 나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관계고, 그러면 이제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친박에 대한 태도를 달리 하겠다고 생각하면 또 홍문정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만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되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는 나름대로는 굉장히 머리를 써서 김무성에게 사실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나한테 충성해. 너는 한 단계 낮은 급이야. 나한테 무릎 꿇어.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부 복당파들은 당협위원장 주고 일부는 안 주고 하는 방법으로 네. 다 주면 생기는 반발도 무마하고 복당파라고 해서 다 받아주잖아 하는 그런 인증도 좀 되고 그렇죠. 머리 잘 쓴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들이 일할 때, 우리가 옛날에 통합도 하고 뭐를 할 때 보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를 하질 않아요. 그냥 원칙을 정해서 원칙에 맞으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칙에 안 맞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 우리 세력을 보면 참 저 진짜 수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비웃고 그러실 것 같은데 결국은 끝은 다른 것 같아요. 원칙을 지킨 세력은 결국은 국민적 동의가 오는데 원칙 없이 지금 그걸 일종의 뭐 그게 전략이라고 하지만 그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술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건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네. 홍준표가 정말 비열하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게요. 저쪽의 분위기 보도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로 김무성이 부글부글 한다는데 그렇다고 김무성이 또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퇴로가 막힌 상태. 또 나가면 그냥 바보 인정인 거고 당내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홍준표가 당대표다 보니까 홍준표 쪽으로 몰리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이고 정말로 고립무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날 손을 내밀 것인지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 복당파의 수장 비슷하게 김무성 의원이 계속 얘기가 되면 김무성 의원 지역구 정도는 보장하는 게 과거에 자유한국당 네. 쪽의 셈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는 그 셈법을 과감하게 깬 거죠. 그게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는 그 또한 예측 불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홍 선생이 승부사이긴 승부사예요. 어떻게 바로 옆에 최고위원을 그렇게 잘라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쪽 진영의 문법, 자유한국당의 문법도 다 깼다니까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홍준표를 평생 처음으로 칭찬하게 됐다. 유해에 잘라낸 거. 일단은 직원을 쳐내놓고 보자. 사람도 아닌 사람들 옆에다 놓고 말이야. 알겠습니다. MBC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의원님 앞에서는 언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MBC 보도는 다음 주부터 정상화된다고 하더군요. 최승호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SNS 등에 보면 예. 26일 저녁 8시에 MBC 뉴스데스크 지금 임시로 뉴스하고 있거든요. 네. MBC 뉴스데스크가 재개되는데 네. 앵커에는 이제 해직 기자 출신의 박성호 기자하고 손정은 아나운서가 맡기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둘이 쫓겨나기 전에 그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던 팀이네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5년, MBC의 치욕의 5년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이네요. 아, 그 의미는 굉장하네요. 그 네, 느낌이요. 네, 그거예요. 야, 어쨌건 사실 이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최승호 사장을 어떤 스탠스로 볼 거냐. 최승호 사장은 그냥 PD고, 예, PD고 정파성이 별로 없는 인물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보면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 저는 MBC가 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보도는 아니라도 조중동 같지 않은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직접 뭐 사장한테 얘기하겠어요? 뭐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KBS도 MBC도 조중동 쫓아가면서 너무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분통 터지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섭섭한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저의 정파적인 바람인 거죠. 예, 그리고 저는 뭐 집권하고 나면 모든 정부가 방송이 그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건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공정성 이전에
네. 공정성 이전에 국가를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중심 잡아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런데 기계적 중립에 빠져서 뭐 예를 들면 참여정부 말기 진짜 좋은 프로젝트들 많았거든요. 러시아 가스관 이런 건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 언론이 흔들어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언론이 흔들 때 언론 흔들지 마라. 이건 필요한 일이다라고 공영방송이 해주는 게 저는 국익에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섭섭함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또 하나 섭섭함은 뭐냐면 제가 같이 언론운동을 오래 하면서 보면 이명박근혜 정부 때 그들이 보여준 태도가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한테 할 때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너무나 고생을 하면서 기계적 중립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MBC 뉴스 안 봐요, 아직.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언론의 공정 보도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다 만족시키는 방송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만 보도해라. 이게 저는 제 생각이고요. 자,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청와대 앞에 한국당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특사 파견 국정조사 촉구와 제천 참사 진상규명 또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생법안 처리 문제 같은 국회에서 할 일이 많은데 제1야당인 한국당이 좀 너무 대여 정치 투쟁에만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그 원내대표 당선되시고 나서부터 자유한국당의 대여 투쟁의 선봉이 홍준표 대표에서 김 원내대표님으로 바뀐 것 같아요. 뭐 그 지적은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원내대표가 대여 협상이나 또 투쟁의 중심에 서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네. 예. 근데 뭐 제가 그동안 예 말씀하세요. 예 제가 뭐 너무 따지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면은 원내대표면은 원내에서 투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당연히 원내 투쟁이죠. 그러니까 원내라는 것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또 한편 일방 독주를 또 막는 길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것이고 네. 또는 협상과 타협도 하는 거고 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걸 이때까지 우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문재인 정부나 또 집권당 민주당이 너무 물렁물렁하게 본 거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패싱하면서 밀실 거래를 이뤄내고 뭐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배제한 그동안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이 이루어졌죠. 네. 거기에 제대로 한번 우리가 대응하고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야당 쉽게 말하면 원내대표 활동을 하는 것인데 네. 그게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 일단 임종석 실장의 UAE 특사 파견 관련해서 오늘 예. 한병도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와서 대통령 친서 전하기 위한 거고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까지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뭘 감추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오늘 한병도 정무수석이 국회에 그것도 저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걸 뻔히 알면서 네. 이 한병도 정무수석을 국회로 보내서 자유한국당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패싱을 하면서 민주당과 또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 이렇게 찾아간 거죠. 네. 그러고는 저한테 뭐 만나려고 전화를 했다. 저는 전화 받은 적 사실도 없어요. 네. 네? 이런 저급한 공작 정치나 하면서 제1야당을 국정 운영에 파트너는 고사하고 상대도 하지 않는 이 한마디로 정권이에요. 네. 집권당이고.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본질적으로 그러면은 그 임종석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파견에 어떤 의혹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동안 이거는 방송 언론을 통해서 많은 또 매스컴이 지적을 하듯이 원전 수주와 함께
또 원전 운영권 확보 이런 엄청난 국익을 우리가 창출하고서도 그 뒤에 무슨 뒷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이게 뒷조사를 하다가 그 UAE 그 왕정 국가에서 이 볼상사나운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엄청난 한마디로 화가 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원전 수주와 함께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추구해내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도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결정적인 예. 것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실제로 임종석 실장이 나와서 국민들 앞에 또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본인을 상대로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소집돼서 그런 내용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고의적으로 회피하면서 이 바쁜 연말에 4일씩이나 휴가를 왜 갑니까? 예. 오늘도 본인이 나서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국가 신뢰를 위해서 이렇게 특사로서 뭐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 이런 사람을 만났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잘 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왜 본인은 나서지 않고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 청와대 대변인 또 민주당 대변인 이런 사람들의 입을 왜 빌어서 이걸 정치 공세로 이렇게 대응하는지 저희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몇 가지 좀 여쭐 게 많아서 일단은 그 사안은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 제천 참사 관련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청와대 네. 앞에 오늘 가셨을 때 제천 참사 진상 규명뿐만 아니라 책임자 처벌도 요구를 하셨는데 네. 유족들은 처벌보다는 원인 규명해서 재발을 막아달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그럼 조금 그 너무 자유한국당 쪽에서 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얼마 전 낚싯배 또 이 전복 사건으로 또 그 많은 생명을 또 잃었고 네. 이번에 또 이런 제천 화재 참사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렇게 많은 무고한 인명을 이렇게 우리가 희생하지 않아도 될 현장이었어요. 네. 그렇지만은 현장 지휘자의 안일한 판단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늘 이렇게 말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그런 정부로서의 역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낼 수 있는 목소리는 그 책임자 당연히 검찰 수사를 통해서 현장 지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거 검찰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밝혀달라는 것이고 네. 이번 소방방재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따른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또 행정안전부 장관은 뭐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책임을 진다고 그랬는데 어떤 정부가 책임을 졌는지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데 그걸 뭐 정치적 공세로 유족의 입장은 그게 아니라는데 야당이 너무 이걸 뭐 한마디로 공격으로 예. 이렇게 치부해버릴 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네네. 그것은 왜 예. 그런 시각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야당마저도 입을 닫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20명의 목숨을 앗아간 2층 여성 사우나는 불과 3m, 3.5m밖에 되지 않는 곳이에요. 네네. 네. 진짜 유리창만 깨어버렸으면 뛰어내려도 거기는 너무 낮아서 그렇게 목숨을 잃을 정도 아니에요. 네. 매트 깔고 유리창만 깨워줬으면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판단하지 예. 못했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2층 사우나 안에 보면요. 하마 불길이 들어온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가스의 질식하에서 다들 유명을 달리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 사안은 이런 저희가 현장 초동 대처의 미흡함, 이런 현장 지휘에 대한 책임 추궁 한번 하지 않는 게 이게 야당입니까?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그 와중에 이건 그 권석창 의원이
화재 현장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하니까 충북경찰청장한테 전화까지 하고 결국은 들어가서 휴대전화로 촬영이 금지된 지역까지 촬영을 하고 오고 그랬는데 이게 당에서 그 지시가 있어서 조사를 하러 가야 되겠다고 권석창 의원이 얘기를 했던데 말이죠. 당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더군다나 그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이틀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까지 유족들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 그 유족들의 정말 절규와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 화재의 진상을 밝혀내고 또 119 소방본부에서 제대로 된 초동 대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현장에 대해서 이미 유족들하고 현장을 가서 확인도 한 정도인데 그쪽 화재 현장이 무슨 국가 기밀 보안 구역입니까? 그게 당연히 그 부분에 현장 지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역할과 도리를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본질이 벗어난 부분에 그 지역 국회의원이 말 거기에 가서 화재 현장을 갖다가 우리가 은폐를 하려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화재 현장을 훼손하려고 했습니까? 그렇지만 지역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그 화재 현장 조사라는 게 범죄 현장 조사와 마찬가지로 어떤 과학적인 조사를 현장을 위해서 잘 보존 유지하는 네네.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유족들이 거의 현장의 유리창도 깨지 못한 그런 초동 화재 진압의 대처의 문제점에 대해서 절규로서 호소를 했어요. 그 현장에 저도 유족들이 권석창 의원이나 당에 현장에서 우리 유족들의 절규로 그걸 진실을 밝혀달라는 저도 목소리 받았습니다. 많은 유족들이 기자들이 직접 기대를 들어가서 했어요.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도 했었나요? 예? 유족들이 당연히 진실을 밝혀달라고 그러고 저 손을 잡고 그 화재 그 분향소에서 찍은 사진이나 화면도 다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이걸 모르겠어요. 들어가는 절차에서 어떻게 좀 서로 좀 불미스럽게 신경이가 있었다면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찌됐든 간에 적절한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걸 일방적으로 저는 매도도 당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질문 드릴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다음번에 다시 또 연결 한번 하겠습니다. 여자 홍준표라고 불리었던 자유한국당의 유여해 최고위원 이번 당무감사 결과 자신의 이 당협위원장직을 지금 내놓을 그런 상황에 처했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유여해 최고위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여해입니다. 예,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토사구팽, 후한무치이자 배은망덕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뜻입니까? 말 그대로 뜻이죠. 본인은,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본인의 대선 선거 때 이렇게 아주 조직이 열심히 움직였었죠. 그 당시에 우리 당은 정말로 아주 어려웠습니다. 예. 특히 당협위원장을 맡아 오신 분들이 그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나서기에도 되게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던 시절이었죠. 예. 홍 대표께서 지지율이 10%를 넘지 못할 때 다들 그 열악한 상황에서 정말 홍 대표의 이름이 써여진 옷을 입고 뛰었던 분들인데요. 예.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내친다면 특히 뭐라고 하냐면요.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옥석을 가리겠다라고 하면은 예. 정말 그 사람들을 쓰고 버리는 거 토석구팽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배은망덕. 맞는 거죠.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후한무치보다 더 딱 맞는 단어 같습니다. 예. 또 오늘 SNS에는 홍준표 대표는 마초라고도 쓰셨는데 그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네, 마초라고 하면 사실 되게 멋있는 이미지인데요. 마초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마초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면요. 여성들을 좀 많이 격합하는 그런 발언이 대선 후보 때 나온 적이 있었죠. 대거지라든지. 예.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때 부대변인이었는데 참 막기가 힘들었습니다. 예. 왜냐면은 그런 말을 듣고도 너는 그 당에서 홍준표를 홍보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예. 제가 여자지만
곁에서 보면은 좀 그런 부분이 많죠. 특히 공천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 청년과 여성을 50%로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여성이면 여성이지 왜 청년가라는 단어를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청년은 남자도 해당이 되거든요. 예. 여성으로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 이렇게 얘기하셨죠. 좋은 사람 있으면 데려와라. 예. 해주고 싶어도 여자가 없다. 어허. 여자가 없지 않습니다. 충분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자가 없다라고 단어를 쓰시면 예. 듣는 여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죠. 예. 그리고 특히 이렇게 제가 뭔가 여성 특기라든지 구성하려고 할 때도 임명장을 주지 않으신다거나 하는 모습들 보면서 제가 이분은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초가 맞구나. 네. 좋게 이야기하면 가부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오늘 SNS에 쓰신 거는 유해 최고위원이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탈락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당의 여성 당협위원장이 6% 미만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실 가산점을 더 줘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예. 특히 저는 이제 정치 초년생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께서 말씀하신 가산점 부분에 50% 공천에 저는 딱 맞죠. 청년 나이죠. 여성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본인께서는 예. 항상 여성을 우대한다고 말을 제대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블라인드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각 당협위원장 점수는 뭐 대표도 모른다. 그리고 네. 모든 기준에 맞춰서 전부 계량적으로 점수를 낸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개입된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 주장을 믿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지도부에서 최고위를 하고 있을 때 예. 사석 자리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뭘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무감사 발표가 나기 전입니다. 예. 누구, 우리 당의 특히 지도부에 있는 제2의원께, 굉장히 여론조사의 점수가 높더라. 1등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게 블라인드입니까? 알고 계신 거죠. 네. 네,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도 본인께서 나가서 1등, 2등, 3등을 발표하셨죠. 네. 네, 그런데 저는 블라인드로 하면은 철저하게 블라인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개를 하려면 적어도 지도부는 다 같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만 알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저한테는 또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죠. 당협 관리 잘해라고. 네. 알고 계셨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알아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전부는 몰라도 몇 군데 것은 홍준표 대변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들었다, 직접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군요. 그건 제가 직접 들은 것입니다. 예. 전에 들은 것이 아니라 제가 예. 직접 듣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면은 본인도 몰라야 하는 것이 맞고 알아야 한다면은 지도부가 적어도 최고위는 다 알아야 하는 게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셨다고 해도 예.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유해외 최고위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2등이 돼서 최고위원 하셨던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전당대회에서 2등한 최고위원이 이렇게 당무감사 결과 당협위원장직을 내놓게 되는 건 전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정가에서도 분석을 하는데 네. 왜 홍준표 대표가 우리 유해외 최고위원을 내친다고 보세요? 홍달랑이가 아니어서? 예스맨이 아니어서일 겁니다. 아마. 예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홍예스맨. 맞습니다, 대표님. 그렇습니다, 대표님. 예. 그게 좋습니다, 대표님. 대표님이 잘하셨습니다. 그걸 아마 제가 하지 않고 대표님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아마 충원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 지금 재심 신청하셨나요? 재심 신청을 왜 합니까? 저는 이 절차와 공정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 당무감사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무감사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저희 당협을 조사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난 뒤에 저희 의원들께 직접 사심이 들어간 문자까지 돌렸습니다. 문자 공개는 SNS에서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고 당무감사위원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당무감사위원장은 공정한 당무를 감사해야 되는데 예. 본인이 공천 부분까지 운운을 저한테 직접 했었기 때문에 저는 재심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하지 않은 당무감사였기 때문이죠. 재심 신청해봤자 결과는 똑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명히 또 지도부 회의 때 재심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사람들에게 재심 신청을 받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예. 아마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재심을 받아주겠어요. 그렇죠?
글쎄요. 근데 네. 어쨌든 그러면 재심도 신청 안 하시면 뭐 그냥 당무감사 결과가 결정되면 당협위원장직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가요?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도 했습니다. 제 이름은 여혜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자죠. 저는 아무런 당직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계속해서 쓴소리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최고위원입니다. 서초갑 당협위원장보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리에서 충분히 당을 위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견제도 할 수 있고요. 예. 제가 서초갑 당협위원장 자리가 탐이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과 절차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가지려고 만약에 애를 쓴다면 제 사심 때문에 한다는 소리를 듣겠죠. 저는 거기에 미련이 지금 없습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제가 살아오던 서초갑을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예. 최고위원으로서 당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겠다. 이 말씀까지 그럼요. 듣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유여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홍 대표는 후한무치와 배은망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떠나가지고 유효의 토사구팽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서초에 있는 유효의 지역구 이게 본래 이해운 자리잖아요. 네. 근데 유효회가 더군다나 현역이 아니면서 최고위원회에 당선될 정도로 나름대로 대중적 관심을 끌었어요. 누구나 다 이해운 자리에 이제 당협위원장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당협위원장 자리가 사실상 박탈된 상황이거든요. 물론 재심할 기회는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몇 현역 의원까지도 교체를 하고 또 현역 의원은 아직 자리를 못 잡은 분들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줄 세우기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유효회 최고는 정말 너무 과했기 때문에 토론 많이 해보셨죠? 깝깝하죠. 그거. 아니 하여간 그런 분 정도는 이게 이제 잘한 거죠. 뭐 그 정도 가른 거는 잘했는데 저 꼴통 당에서도 유해를 까무로 안 본 거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그리고 거기가 소위 말하는 텃밭 아닙니까? 네. 그 자유한국당의 그나마 텃밭인데 거기서 그렇게 볼상사나운 일을 했으니까 거기서도 부담인 거죠. 그러니까 아예 밑바닥이라고 봐야겠죠. 그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신 것도 가장 센 발언을 했던 게 유해였어요. 우리 관심이 별로 없어서 주로 우리 방송으로 내용 많이 안 내보냈지만 정말 저질도 이런 상저질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좀 튀는 언행으로 당선은 됐는데 최고위원회 이 다음 주에 열릴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떤 모습일지 잠옷 이런 싸움은 참 재밌는데 복장도 또 궁금하고요. 맨발로 나오실라나요? 뭐? 그리고 머리띠를 두를까 안 두를까도 궁금하고. 하여간 그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퍼포먼스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네. 당협위원장 물갈이에는 바른정당 의원들 한 20명이 다시 들어왔어요. 2차에 걸쳐서. 네. 이 사람들 당협위원장 자리 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몇 명 더 자리를 지켜줘야 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쪽문 열어놨다는 제스처 아닌가요? 손짓 흔드는 거죠. 뭐 손 흔들기죠. 더 들어오게 하려고. 지역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역위원장은 아무래도 지방선거 앞두고서는 기초의원이나 강력의원에 대한 공천권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는 좀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시의원, 도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을 선출하잖아요. 지금 이제 대략 선출 방식까지 논의가 된 걸로 보도가 됐는데 권리당원과 그다음에 국민 50대 50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인데 여기는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본인의 기반을 일단은 닦는 데는 유의미한 거죠. 약간 좀 제왕적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지역에서는. 그쪽 당은 특히 더 그럴 겁니다. 네. 왜냐면 지금도 시의원이거나 도의원인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공천을 여전히 줄 거냐 아니면 새로운 인물로 교체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반인 거죠. 뭐 지역에서의 기반. 재밌어요. 뭐 김성태 의원 그 자리 그 강석을 여기도 이제 바꿔줬고요. 이런 것만 보면 그래요. 서청원 씨도 마찬가지고. 서청원 의원은 지금 뺏긴 거죠. 예. 그럼 이분이 그 당에서는 가장 국회의장을 넘보는 분 아닌가요? 네. 국회의장 자체도 사실 난망해요. 그런 이름 갖고는. 다음에 권영세가 전 눈에 띄고요. 이번 탈락되신 분들 중에 김희정 씨도 눈에 띄네요. 그 장관 지냈던 그분 있잖아요. 부산에. 대표적으로 네. 그분은 친박도 했다가 친일도 했다가 진짜 노른자이란 노른자이는 다 먹은 분이죠. 이것도 일종의 학살이란 학살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당내에 또 극심한 갈등 상황도 생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어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승춘 전 보훈처장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총선과 대선 직전 박정희 유신 독재에 저항했던 민주화운동을 빨갱이 책동이라고 교육하는 DVD를 국정으로부터 받아 배포하고
청와대 지시와 정경련의 지원을 받아서 세월호 특조위 해체 시위와 같은 관제 데모에 동원됐던 고엽제 전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주택사업 우선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혐의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 수사 의뢰에 대해 조선일보는 또 한 번 정치보복 프레임을 끌어들였습니다. 이전 정권은 선거 패배와 정권 교체로 국민 심판을 받았고 그 이상 엄중한 심판이 없는데 직성이 안 풀려 다 감옥에 보내면 정권이 다시 바뀌면 그대로 보복당할 것이다. 조선일보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는 엄정한 법 집행과 법 질서 확립을 주장하는 무수한 사설을 그동안 써왔는데 정작 보수가 그 엄정한 법 집행의 대상이 되자 갑자기 봐줘야 한다는 거죠. 박 전 처장의 비의혹이 정권 교체됐다고 저절로 없던 일이 됩니까? 아예 없는 제도 만들어내서 생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냈던 세력이 할 말이 아니죠. 적폐 수사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해서 정치보복이라고 외치며 정권이 다시 바뀌면 보복당할 거라고 저주하고 협박하는 조선일보. 이게 제가 할 말은 한마디입니다. 시끄럽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또 오늘도 참 다이나믹한 한국이에요. 이슈가 워낙 많죠. 예. 이렇게 매일 하는데도 매일 이렇게 20분 동안 떠들 뉴스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가 첫 번째입니까? 네, 어제 국군기무사령부가 국방부 댓글조사 TF를 감청해서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알았다라는 뉴스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군 기무사가 이를 인정했습니다. SBS 보도 직후에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인데요. 하지만 기무사 쪽은 수사를 방해할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청 자체도 합법적인 업무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승인된 회선으로 감청하는 가운데 조사 TF가 별도의 전화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청이 이뤄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감청이 이뤄졌다. 네, 어제는 이제 뭐 아무런 문제 없다고 완전 부인했다가 그렇죠. 하루 만에 자세가 바뀌긴 했는데 이제 SBS가 확보한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증인인지 물증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자신 있게 보도했을 때는 뭐가 있겠죠. 믿을 만한 구석이. 그러자 이제 감청을 하긴 했는데 아니 우리가 감청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회선에서 저절로 걸려들었어.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본 해명 중에 가장 창의적이네요. 저절로 걸러들였을 뿐 우리는 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거죠. 예. 예, 저절로 걸러들었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 내용을 보고했고요. 그 보고한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원돼서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삭제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상급기관이 범죄 혐의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저절로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걸 보고하거나 거꾸로 예 이거 이 회사를 닫아야 된다고 보고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그 회선을 이 사실 자체를 사실은 조사 대상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죠. 수사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은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예. 하는 정황이 지금 의심되는 것이고, 예. 저는 군 관련 특히나, 예. 군 관련은 군의 이 수사를 맡기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이 이게 국정원 TF 때하고는 또 다른 것이요. 국정원 TF도 비슷한 구조로 했거든요. 예. 위원회 만들어서. 지금 국방부 TF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죠. 지금 거기서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기억을 되돌려 보면 국정원 때는 중간중간에 발표하고 중간중간에 수사 의뢰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국방부 TF는 수사 의뢰가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그렇게 보고했는데요. 자체 수사를 통해서 수사 의뢰하거나 관련 자료를 검찰에 보낸 적도 없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검찰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보안 등의 이유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어처구니 없는 게 예를 들어 수사관이 가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요즘은 하드를 뜬다고 하죠. 예, 디지털 증거들이 워낙 많아서요. 문서를 다 거기서 하고 하는 게 요즘 누가 손을 씁니까? 예. 하드를 뜨는 이미징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예 이미징을 못하게 하니까 그 옆에 서가지고 거기서 압수수색을 해도 이미지를 뜨는 게 아니라 그 PC에 앉아가지고 검색하고 있어요. 검색. 예, 이렇게 그렇죠.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서 혹은 뭐 이름을 바꿨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파일을 그 암호화해서 숨겨놨을 수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조사가 됩니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게다가 남의 PC에 앉아가지고 그 남의 PC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검색을 해서 찾아가라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압수수색밖에 허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상급기관이 왔는데, 그래서 김무사령부도 댓글 활동에 관여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한 달 전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게 없어요, 제대로. 네, 압수수색도 겨우 한 달 지나서나 했다고 하는데요. 말씀처럼 이미징, 그러니까 복제도 못하게 해서요.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국방부 TF 또 군인이거든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군인이 가서 군인을 조사하는데 군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제대로 거부한다기보다 협조를 안 하는 거죠. 이미징도 안 된다고 하고. 국정원 같은 경우는 중앙 서버를 대놓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이건 개개인의 PC도 못하게 하니까 조사가 될 리가 있습니까? 국무가 제대로? 예. 저는, 이 수사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 해놓고 대충 넘어가서 시간이 지나고 이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예. 다시 짜가지고. 국방부 TF로 이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외부에서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 한결의 특종 굉장히 중요한 특종이라고 봅니다. 군에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제대로 된 게 없다 이거거든요. 예. 그리고 국정원에서 가짜 사무실 만들어서 방해하던 것 이상이죠. 예. 자기들끼리 도청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렇죠. SBS는 또 그런 내용들을 보도했었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수사 의뢰도 없고요. 예. 이미징도 안 되고. 예. 완전 개판이에요. 수사가. 자, 굉장히 중요한 특종 나왔고, 저희도 앞으로 계속해서 SBS도 추가 못하겠죠. 다음 주는요? 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행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서 좀 자세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UAE 왕세자가 날짜를 지정하면서 요청돼서 결정된 일정이다라고 여권 핵심 인사가 밝혔다라는 건데요. 이 인사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를 보면요. 특사 파견은 왕세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방문 날짜도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정해준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급하게 진행됐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양국 간의 시급한 관계 개선이 주 목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좀 구체적인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다가 이건 이제 양 국가 간의 외교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서 추측 보도만 나오다가 좀 구체적인 내용이 처음으로 나왔네요.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처음부터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레이트로 날아간 직후부터 계속해서 이게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뒤를 캐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혹은 뒤를 캐러 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주장을 했었죠, 근데 여기 지금까지 나온 보도로 보면 거꾸로 UAE 측 요구로 갔다. 급하게 일정을 잡아서 갔고, 그리고 주 목적은 양국 간의 시급한 관계 개선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이상은 이제 적어도 왕세제를 만나고 왔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갔고 외교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야 더 이상 청와대에서는 뭐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나름대로 또 취재한 바로는 저도 가끔 취재를 합니다. 나름대로 취재한 바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뒤를 캐기 위해서 왕실로 간 거 아니냐, 그러다가 발각돼서 간 거 아니냐 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이 프레임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정치보복 프레임이죠, 이것도. 정치보복 하려고 하다가 지금, 외교 관계까지 지금 탈난 거 아니냐, 이런 정치보복 프레임을 동원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명 중에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이제 UA하고 관계가 원전 때문에, 긴밀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UA 쪽에서 예를 들어서 고위급 인사가 와서 현역 때 만났던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일정을 안 잡아줬대요. 안 잡아주고 대신 현 정부의 총리를 만나고 가라. 당시 현 정부라면 박근혜 정부. 당시, 거죠? 예, 박근혜 정부의 그런 식으로, UAE와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해요. 예. 거기까지 제가 들은 이야기고. 그러면 이번에는 왜 갑자기 가느냐? 저쪽의 요구에 따라. 그거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바레인에 가잖아요. 네, 그랬죠. 12월 달에.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시급한 상황이었다는 거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가 폭발적으로, 예, 보도되고 할 때였는데, 바레인에 뜬금없이 강연을 간다고 하셨죠? 예. 그 이후로 UAE가 갑자기 여러 가지, 뭐랄까요, 항의를 현 정부에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에 갔을 때,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하다가 UAE가, 뭐랄까요, 관계가 나빠진 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에 갔을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거는 제가, 뭐랄까요, 전후 사정을 취합하다가, 저의 추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참석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위급의 만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예. 네, 12월 달이 아니고 11월 달에 갔습니다. 제가 날짜를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뭔가 이간질을 했어요. 예. 뭔가 이간질을 가서 하고 그 얘기를 들은 UAE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예를 들어서 다스 관심 없어요. 당연히. 그게 아니라 뭔가 이간질을 한 것 같다. 예. 그리고 그 프레임에 딱 맞춰서 자유한국당이 정치보복이라고, 예. 여기까지가 제가 추정한 바입니다. 뭔가 했습니다. 바레인에 갔을 때. 이건 제가 좀 더 취재해보고, 예. 구체적인 게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간 언론에서 보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바레인 행위. 전후에서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진 거거든요. 뒤로. 그때 뭘 했어요. 뭘 했어요, 아마. 본인이 살려고 뭘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요. 네, 다스 실소유주와 정호용 전 BBK 사건 특별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아직 기초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고발장 접수 뒤 2주가 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정호용 전 특검의 공소시효는 2달 남짓 남았다라고 합니다. 이건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물론 검찰로서는 부담스럽겠죠. 검찰이 주도한 특검이었는데 그때 120억 비자금 나왔는데 심지어는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건은 이미 증인도 너무 많고. 그렇죠. 예. 그 당시 사라진 돈과 관련된 계좌로 의심되는 것도 나와버렸고 수사가 반쯤은 언론에 의해서 진행됐어요. 예.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걱정하는 거죠, 한겨레는.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조용히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공소시효가 2달, 예, 석 달도 안 되거든요, 이제. 예. 2월 23일까지라고 합니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여하간 아직은 발동이 안 걸리고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이 류의 최고위원 전운이 고조가 됐었습니다. 왜냐면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윤리위원회 열어서 자유한국당이 류의 최고위원의 최고위원, 즉 박탈할지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5시가 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작업에 착수할 것 같았는데 류의 최고위원이요. 모든 것을 다 폭로하겠다. 홍준표 대표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모든 것까지요. 자폭선언 어떻게 된 것일까요? 먼저 이 장면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학자입니다. 품위 있는 말과 교양 있는 말로 우아하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대선 때 정말 창피했습니다. 길을 지나가고 있으면 너도 발정제를 먹었냐고 다들 저를 조롱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홍보하느냐고 할 때
홍준표 이름이 적힌 잠바를 입고 다닐 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을 만큼 뛰었습니다. 홍준표를 위해서. 그분이 제게 제일 많이 했던 말은 됐어였습니다. 됐어, 그만해요. 됐어, 그만해요. 저는 옆에 가서 나중에는 비참하고 비굴하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저 좀 이뻐해 달라고요. 나이가 어리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묵살당했습니다. 보통은 민주화 투쟁 때 하긴 합니다만 72시간 분노의 SNS 이게 뭔 말입니까? 그렇지만 분노의 하루는 리오의 최고위원에게 열렸습니다. 오늘 아침부터요 저렇게 페이스북 라이브에다가요 조금 전에는 기자회견을 하고 홍준표 대표가 얼마나 발정제 논란 등으로 대변인들을 힘들게 했는지 국민들이 알지 못했던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다 폭로하겠다고 했는데요. 안 나왔습니다. 지금 3시 반에 기다렸던 취재진들이 일제히 대신 정준길 위원장의 대도구로 가름이 됐는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뭐 사실 저도 모든 걸 다 폭로하겠다고 했고 네. 최고위원회에서 뭐 비공개 때 나왔던 얘기까지 폭로하겠다고 해서 뭐 일간에는 뭐 녹취록까지도 들고 나오겠다 이런 얘기까지 네. 있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사실 여기 오면서 저도 페이북 라이브를 통해서 보긴 했는데 정준길 네. 위원장이 나와서 좀 의외였습니다. 네. 정준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리오의 최고위원하고 계속해서 활동을 같이 해왔고 다음 주에 사실 27일 같이 둘이서 공동으로 출간 기념회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출간 기념회를 열기로 해서 저는 친분이 좀 두터우신가 보죠? 친분이 굉장히 두텁고 네. 그동안 꾸준히 활동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뭐 딴 사람을 내보낼 것이면은 네. 뭐 정준길 위원장이 나오는 게 맞아 보이기는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리오의 최고가 직접 나와서 뭔가를 얘기해 주기를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무슨 폭로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하나도 나온 게 없다. 전체 네. 이렇게 보고요. 한 가지 이제 같은 최고위원회 지금 한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같이 있었는데 네. 사실 리오의 최고위원을 보면은 한 정치인이 한 10년 겪어도 힘든 일들을 지난 1년 동안 겪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 정치에 입문하지도 않았었는데 1월부터 네. 시작을 해서 뭐 각진 활동을 하면서 서초갑 우리 자유한국당에는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또 유리한 네.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맡으면서 또 최고위원까지 급속도로 됐고 하여튼 그러면서 또 이번에 이런 일을 겪게 됐는데 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의 뭐 정치인으로서 커가는 그런 자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듣는 국민은 아무 말이나 한다고 국민만 보고 간다는 건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가 오늘 조용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이코패스 같은 분들의 말만 왜 계속 네이버나 아니면 포털에 나오는지 모르겠다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유해 최고위원도 사실은 뭐 억울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당내 네. 사정을 다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아쉬운 점은 그겁니다. 당의 최고위원이면 지도부잖아요. 그러면 당의 최고위원은 당무감사 결과로 당내가 좀 불란스럽고 불만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그 분란을 좀 줄여나가고 당의 네. 화합을 위해서 정리하는 것이 지도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눈물을 보이면서 굉장히 분노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서러움을 토로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 자신과 관련된 일로 눈물을 보이고 서럽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지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 네. 자기보다 또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한 눈물, 이걸 보여줘야 그게 진짜 눈물이고 정치인의 눈물이지 정치인의 눈물이 자기의 어떤 억울함을 위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건 정치인의 눈물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성숙하기를 좀 바라는 좀 마음이 있습니다. 홍 대표에 대한 분노의 게시물을 계속 올렸거든요. 폭주라는 말이 적합할 정도로 사실 말이죠. 막말 정치인 그 정치권에서 특히 여당권에서 그 두 거두가 지금 맞붙어서 네. 일방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정당에서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 그래요? 이 그 최고위원이 그냥 임명직 최고위원도 사실 네. 당무감사에서 뭐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이례적이고 두 번째로 유해 최고위원은 아마 전당대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 선출된 최고위원을 이렇게 뭐 상당히 대주주죠. 네. 최고위원을 당무감사를 통해서 또 그것도 모자라서 당원위원회 윤리위원회 회부까지 해서
이게 정리를 해버리겠다. 이건 내가 보기에 조금 아무리 그 센 홍준표 대표라 그래도 충분히 사당화 소리를 들을 수 있겠다. 네. 왜냐하면은 이런 예는 아마 제가 보기에 뭐 비리를 저질렀거나 또 불법 행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당원들이 뽑은 선출직 최고위원을 당 대표 또는 이 당의 기구에서 일부에 의해서 그렇게 이 징계를 할 수 한다. 네. 좀 아주 이례적이고 좀 납득은 되지 않아요. 취지 여부를 떠나서. 아마 제가 이재용 위원님께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12분 전에 류해 최고위원이 다시 한번 SNS에 올렸다고 하는데 오늘 기자회견자 못 나가서 죄송하다고 말이죠. 국민만 보고 가겠다 하는 일국의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라 하는 분이 마치 당의 모든 것을 폭로할 것처럼 국민들 앞에 선언을 했다가 다시 안 나온다. 이런 행보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일단은 비공개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지만 네. 그 비공개 때 했었던 얘기를 폭로하겠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좀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두고 있고요. 아까 우리 김근식 교수님, 대변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시발점은 이 일이 모두 시작된 거는 당무감사 결과 발표 이후에 일어난 겁니다. 네, 아까 우리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당내 최고위원을 당내 감사를 통해서 과연 그렇게 뭐 처단이란 말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느냐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도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당시 우리가 당무감사에 대한 결과물은 우리 최고위원들 모두가 하나가 다 받아들이고 이거는 객관적인 점수를 통해서 우리가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련을 두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최고위원이라고 오히려 더 무엇을 더 보호해주고 뭐 점수가 안 되는데 지켜줬어야 됐다. 그것은 오히려 또 정당 발전에서 또 잘못되는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하나 근데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는 막말을 나를 류해 최고위원하고 동급으로 두지 마라. 나는 1시간 이상 면밀하게 생각하고 계획해서 막말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팩트를 얘기하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재반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보수의 가치를 정립해야 되는 제1야당에게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건 저런 누가 이길까라는 전쟁보다는 누군가 이거 하나는 결자 해지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홍준표 대표가 그동안 막말 논란으로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또 그게 이제 이미 홍준표 대표의 캐릭터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홍준표 대표의 메시지 전달력은 굉장히 뛰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는 굉장히 정확한 측면에서 고민했다는 좀 흔적이 있는데 막말 논란에서 비껴나가기 힘든데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유해 최고도 이제 아까 우리 이재용 최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치의 본질을 배워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막말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막말을 많이 했는데 저는 저걸 관전 포인트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지금까지 커왔고 논란이 됐던 홍준표 대표가 또 막말로 커왔던 홍준표 키즈 같았던 유해 최고와 싸움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제가 볼 때 홍 대표가 좀 유해 최고를 잘못 건드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해 최고가 그냥 물러날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도 자신이 같이 싸운다는 것 자체가 좀 버겁고 사실 부담스러울 텐데 괜히 건드려서 벌집 쑤신 게 아닌가라는 좀 밖에서 봤을 때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어느 게 더 당을 더 실추시켰을지는 우리 국민들 보기에 또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누구 편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안도 아니지만은 좀 이게 정말 그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아니 사시다 보면 나 잃을 게 없다는 분처럼 무서운 분이 없어요. 근데 지금 최고위원 함께 하시면서 회의도 동참을 하셨기 때문에 이재용 위원께 여쭤보면 이게 당이 이렇게 휘청거리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결정이 나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뭐 일단은 윤리위원회가 지금 아마 진행 중일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네, 시작이 됐고 아직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막말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다 정치권에서 누워서 침 뱉기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우리가 좀 더 푸비를 지켜야 된다는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속에서 그걸 막말 프레임으로 잡혀 있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여당으로서 아파하는 곳을 지적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우리 지지자들 특히 우리 그 자유한국당은 아시다시피 지난 1년 반 동안 굉장히 무너져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를 모으고 뜻을 모으고 지지자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다소 지지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썼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요번 논란이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 또 당원들이 보시기에 눈살 찌푸리는 부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최고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네.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마무리되는 것도 저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게요. 윤리 속보가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법관 후보자 청문
홍달랑이가 아니어서? 예스맨이 아니어서일 겁니다, 아마. 예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홍예스맨. 맞습니다, 대표님. 그렇습니다, 대표님. 예. 그게 좋습니다, 대표님. 대표님이 잘하셨습니다. 그걸 아마 제가 하지 않고 대표님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아마 충원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 지금 재심 신청하셨나요? 재심 신청을 왜 합니까? 저는 이 절차와 공정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 당무감사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무감사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저희 당협을 조사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난 뒤에 저희 의원들께 직접 사심이 들어간 문자까지 돌렸습니다. 문자 공개는 SNS에서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고 당무감사위원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당무감사위원장은 공정한 당무를 감사해야 되는데 예. 본인이 공천 부분까지 운운을 저한테 직접 했었기 때문에 저는 재심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하지 않은 당무감사였기 때문이죠. 재심 신청해봤자 결과는 똑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명히 또 지도부 회의 때 재심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사람들에게 재심 신청을 받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예. 아마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재심을 받아주겠어요. 그렇죠? 글쎄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재심도 신청 안 하시면 뭐 그냥 당무감사 결과가 결정되면 당협위원장직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가요?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도 했습니다. 제 이름은 여혜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자죠. 저는 아무런 당직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계속해서 쓴소리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최고위원입니다. 서초갑 당협위원장보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리에서 충분히 당을 위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견제도 할 수 있고요. 예. 제가 서초갑 당협위원장 자리가 탐이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과 절차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가지려고 만약에 애를 쓴다면 제 사심 때문에 한다는 소리를 듣겠죠. 저는 거기에 미련이 지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살아오던 서초갑을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예. 최고위원으로서 당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겠다. 이 말씀까지 그럼요. 듣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유여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홍 대표는 후한무치와 배은망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떠나가지고 유효의 토사구팽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서초에 있는 유효의 지역구 이게 본래 이해운 자리잖아요. 네. 근데 유효회가 더군다나 현역이 아니면서 최고위원회에 당선될 정도로 나름대로 대중적 관심을 끌었어요. 누구나 다 이해운 자리에 이제 당협위원장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당협위원장 자리가 사실상 박탈된 상황이거든요. 물론 재심할 기회는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몇 현역 의원까지도 교체를 하고 또 현역 의원은 아직 자리를 못 잡은 분들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줄 세우기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유효회 최고는 정말 너무 과했기 때문에 토론 많이 해보셨죠? 깝깝하죠. 그거. 아니 하여간 그런 분 정도는 이게 이제 잘한 거죠. 뭐 그 정도 가른 거는 잘했는데. 저 꼴통 당에서도 유해를 까무로 안 본 거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그리고 거기가 소위 말하는 탓밭 아닙니까? 네. 그 자유한국당의 그나마 탓밭인데 거기서 그렇게 볼상사나운 일을 했으니까 거기서도 부담인 거죠. 그러니까 아예 밑바닥이라고 봐야겠죠. 이번 문재인 대통령 중국 가신 것도 가장 센 발언했던 게 유해였어요. 우리 관심이 별로 없어서 주로 우리 방송으로 내용 많이 안 내보냈지만 정말 저질도 이런 상저질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좀 튀는 언행으로 당선은 됐는데 최고위원회 이 다음 주에 열릴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떤 모습일지 자뭇 이런 싸움은 참 재밌는데 복장도 궁금하고요. 또 맨발로 나오실라나요? 뭐? 그리고 머리띠를 두를까 안 두를까도 궁금하고. 하여간 그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퍼포먼스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네. 당협위원장 물갈이에는 바른정당 의원들 한 20명이 다시 들어왔어요. 2차에 열려서. 네. 이 사람들 당협위원장 자리 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몇 명 더 자리를 지켜줘야 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쪽문 열어놨다는 제스처 아닌가요? 손짓 흔드는 거죠. 뭐 손 흔들기죠. 더 들어오게 하려고. 지역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역위원장은 아무래도 지방선거 앞두고서는 기초의원이나 강력의원에 대한 공천권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는 좀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시의원, 도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을 선출하잖아요. 지금 이제 대략 선출 방식까지 논의가 된 걸로 보도가 됐는데 권리당원과 그다음에
국민 50대 50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인데 여기는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본인의 기반을 일단은 닦는 데는 유의미한 거죠. 약간 좀 제왕적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지역에서는. 그쪽 당은 특히 더 그럴 겁니다. 네. 왜냐면 지금도 시의원이거나 도의원인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공천을 여전히 줄 거냐 아니면 새로운 인물로 교체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반인 거죠. 뭐 지역에서의 기반. 재밌어요. 뭐 김성태 의원 그 자리 그 강석을 여기도 이제 바꿔줬고요. 이런 것만 보면 그래요. 서청원 씨도 마찬가지고. 서청원 의원은 지금 뺏긴 거죠. 네. 그럼 이분이 그 당에서는 가장 국회의장을 넘보는 분 아닌가요? 네. 국회의장 자체도 사실 난망해요. 그런 이름 갖고는. 다음에 권영세가 전 눈에 띄고요. 이번 탈락되신 분들 중에 김희정 씨도 눈에 띄네요. 그 장관 지냈던 그분 있잖아요. 부산에. 대표적으로 그분은 친박도 했다가 친이도 했다가 진짜 노른자이란 노른자이는 다 먹은 분이죠. 이것도 일종의 학살이란 학살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당내에 또 극심한 갈등 상황도 생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어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승춘 전 보훈처장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총선과 대선 직전 박정희 유신 독재에 저항했던 민주화운동을 빨갱이 책동이라고 교육하는 DVD를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배포하고 청와대 지시와 정경련의 지원을 받아서 세월호 특조위 해체 시위와 같은 관제 데모에 동원됐던 고엽제 전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주택사업 우선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혐의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 수사 의뢰에 대해 조선일보는 또 한 번 정치보복 프레임을 걸어들었습니다. 이전 정 여기서 등장해야 될 인물 김무성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지금요 결정적으로 김무성 의원 지역구 지역 당협위원장은 안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친박이다 친이다 뭐 막 그 큰 라인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김성태가 집권하는 과정을 보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되는 집권 과정을 보면 홍준표와 김무성이 손잡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내대표가 됐으면 되게 이제 전리품을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 전리품이 당협위원장 자리잖아요. 그러면 복당한 바른정당 갔다가 철새 귀환한 그 바른정당 갔다 온 사람들에게 복당파에게 자리를 줘야 되잖아요. 그 자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당직을 주거나 당협위원장을 보장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게 진짜 어떤 순간이지만 홍준표와 김무성의 일대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어부지리 하려고 짱 보고 이게 정치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김무성은 지금 참으로 착잡한 그리고 철새 귀환의 쓴맛을 지금 온전히 맛보고 왜 당권을 놓치면 안 되는가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또 바른정당 같은 복당파인 김성태 의원에 대한 배신감 지금 복잡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다른 거 한번 던져볼게요. 네. 색다른 시각으로 던져드릴 테니까 받아주십시오. 네. 네. 일단 홍준표 입장에서는 물론 당대표가 자기 친홍 당화시키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자체가 친박도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우선일 거라고 보거든요. 네. 자기한테 감정이 좀 나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친홍으로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면 네. 어차피 누군가가 뭔가를 얻으면 누군가는 잃는 구조인 거잖아요.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김무성도 아직 당협위원장 자리에 안 줬어라는 그 나름대로 이렇게 남겨둔 어떤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 홍준표 대표가 막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 머리를 회전하면서. 우리 같은 이제 그 속물들은 짱구 굴린다고 합니다. 표현을.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과정은 헤게모니 투쟁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구리 남양주를 보면요. 박창식 잘렸어요. 구리 당협위원장이었거든요.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알뜰하게 챙긴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프로덕션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분이 PD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많이 알고 그런저런 인맥으로 박근혜 대통령 총애를 받아서 우리 지역으로 온 현역 자유당 의원이 박창식을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챙기니까 그 당협위원장도 박창식한테 뺏겼던 거거든요. 근데 참 세월이 바뀐 거죠, 지금.
그다음에 나머지 친박,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서청원 계열이다, 또 홍문종 계열이다라고 알려졌던 그 남양주의 갑을 지역위원장이 다 잘렸어요. 그리고 친박 핵심인 지금 주모 의원, 친박 핵심 중에 핵심이죠. 왜냐하면 박근혜 청와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시절에 정무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핵심 중에 핵심인데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친박도 자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남기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디바이드 앤 롤, 그러니까 분열 정책이죠. 친박 분리 정책.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게 동원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학맥이 있나? 저 성향이 좀 그런가? 뭐 다 분석해서 예, 그런 과정이고요. 김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무성 의원도 저는 좀 이따가 김무성 의원이 갑자기 서청원 만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공개적으로. 정치적인 무게감으로 보면 홍준표나 김무성이나 서로 섞이기는 좀 힘든 구조라고 봐요. 자기들 아우라가 나름대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무성 입장에서는 소가리가 엄청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또 홍준표 스타일로 보면 이게 김무성한테 기다려달라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고 뭔가 좀 갖고 노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어차피 목줄은 본인이 지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렇죠. 네. 당대표니까. 그리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어느 당도 당대표 흔들기가 힘들죠. 예, 근데 안철수 대표는 스스로 흔들어서 스스로 뭐 어떻게 하겠다니까 아주 독특한 케이스예요. 그건 선거 앞둔 이합 집산이 그게 이제 순기능이 역기능이 있는데 이게 위험 요인도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당을 흔들어서 내 살 길을 찾겠다. 그러니까 이게 선당 후사가 아니라 선사 후당 같은 느낌 뭐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하나 예측해 보는 게 지금 이제 경기 동북부의 맹주, 친박 맹주가 홍문정 의원으로 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문정 의원과 홍준표 대표는 어떤 관계냐면 일시적 휴전 관계로 보여요. 그리고 네. 표도 정말 얼마 안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관계고 그러면 이제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친박에 대한 태도를 달리 하겠다고 생각하면 또 홍문종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만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되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는 나름대로는 굉장히 머리를 써서 김무성에게 사실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나한테 충성해. 너는 한 단계 낮은 급이야. 나한테 무릎 꿇어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부 복당파들은 당협위원장 주고 일부는 안 주고 하는 방법으로 네. 다 주면 생기는 반발도 무마하고 복당파라고 해서 다 받아주지 않아 하는 그런 인증도 좀 되고 그렇죠. 머리 잘 쓴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들이 일할 때 우리가 옛날에 통합도 하고 뭐를 할 때 보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를 하질 않아요. 그냥 원칙을 정해서 원칙에 맞으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칙에 안 맞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 우리 세력을 보면 참 저 진짜 수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비웃고 그러실 것 같은데 결국은 끝은 다른 것 같아요. 원칙을 지킨 세력은 결국은 국민적 동의가 오는데 원칙 없이 지금 그걸 일종의 뭐 그게 전략이라고 하지만 그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술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건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네. 홍준표가 정말 비열하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게요. 저쪽의 분위기 보도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진짜로 김무성이 부글부글 한다는데 그렇다고 김무성이 또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테러가 막힌 상태. 또 나가면 그냥 바보 인정인 거고 당내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홍준표가 당대표다 보니까 홍준표 쪽으로 몰리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이고 정말로 고립몬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날 손을 내밀 것인지 여러 가지 간 거죠. 네. 그러고는 저한테 뭐 만나려고 전화를 했다. 저는 전화 받은 적 사실도 없어요. 네. 네? 이런 저급한 공작 정치나 하면서 제1야당을 국정 운영에 파트너는 고사하고 상대도 하지 않는 이 한마디로 정권이에요. 네. 집권당이고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본질적으로 그러면은 그 임종석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파견에 어떤 의혹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동안 이거는 방송 언론을 통해서 많은 또 매스컴이 지적을 하듯이 원전 수주와 함께 또 원전 운영권 확보 이런 엄청난 국익을 우리가 창출하고서도 그 뒤에 무슨 뒷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이게 뒷조사를 하다가 그 UAE
그 왕정 국가에서 이 볼상사나운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엄청난 한마디로 화가 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원전 수주와 함께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추구해내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도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결정적인 것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걸 임종석 실장이 나와서 국민들 앞에 또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본인을 상대로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소집돼서 그런 내용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고의적으로 회피하면서 이 바쁜 연말에 4일씩이나 휴가를 왜 갑니까? 예. 오늘도 본인이 나서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국가 신뢰를 위해서 이렇게 특사로서 뭐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 이런 사람을 만났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잘 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왜 본인은 나서지 않고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 청와대 대변인 또 민주당 대변인 이런 사람들의 입을 내밀어서 이걸 정치 공세로 이렇게 대응하는지 저희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몇 가지 좀 여쭐 게 많아서 일단은 그 사안은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 제천 참사 관련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청와대 앞에 오늘 가셨을 때 제천 참사 진상 규명뿐만 아니라 책임자 처벌도 요구를 하셨는데 유족들은 처벌보다는 원인 규명해서 재발을 막아달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그럼 조금 너무 자유한국당 쪽에서 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얼마 전 낚싯배 또 이 전복 사건으로 또 그 많은 생명을 또 잃었고 이번에 또 이런 제천 화재 참사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렇게 많은 무고한 인명을 이렇게 우리가 희생하지 않아도 될 현장이었어요. 그렇지만은 현장 지휘자의 안이한 판단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늘 이렇게 말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그런 정부로서의 역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낼 수 있는 목소리는 그 책임자 당연히 검찰 수사를 통해서 현장 지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거 검찰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밝혀달라는 것이고 이번 소방방재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따른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또 행정안전부 장관은 뭐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책임을 진다 그랬는데 어떤 정부가 책임을 졌는지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데 그걸 뭐 정치적 공세로 유족의 입장은 그게 아니라는데 야당이 너무 이걸 뭐 한마디로 공격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릴 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왜 그런 시각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그러면 야당마저도 입을 닫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20명의 목숨을 앗아간 2층 여성 사우나는 불과 3m, 3.5m밖에 되지 않는 곳이에요. 진짜 유리창만 깨버렸으면 뛰어내려도 거기는 너무 낮아서 그렇게 목숨을 잃을 정도 아니에요. 매트 깔고 유리창만 깨워줬으면 뛰어내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2층 사우나 안에 보면요. 하마 불길이 들어온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스에 질식하여서 다들 유명을 달리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 사안은 이런 현장 초동 대처의 미흡함, 이런 현장 지휘에 대한 책임 추궁 한번 하지 않는 게 이게 야당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 와중에 이건 권석창 의원이 화재 현장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하니까 충북경찰청장한테 전화까지 하고 결국은 들어가서 휴대전화로 촬영이 금지된 지역까지
촬영을 하고 오고 그랬는데 이게 당에서 그 지시가 있어서 조사를 하러 가야 되겠다고 권석창 의원이 얘기를 했던데 말이죠. 당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더군다나 그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이틀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까지 유족들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 그 유족들의 정말 절규와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 화재의 진상을 밝혀내고 또 119 소방본부에서 제대로 된 초동 대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현장에 대해서 이미 유족들하고 현장을 가서 확인도 한 정도인데 그쪽 화재 현장이 무슨 국가 기밀 보안 구역입니까? 그게 당연히 그 부분에 현장 지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역할과 도리를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본질이 벗어난 부분에 그 지역 국회의원이 거기에 가서 화재 복잡해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 복당파의 수장 비슷하게 김무성 의원이 계속 얘기가 되면 김무성 의원 지역구 정도는 보장하는 게 과거에 자유한국당 쪽의 셈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는 그 셈법을 과감하게 깬 거죠. 그게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는 그 또한 예측 불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홍 선생이 승부사이긴 승부사예요. 어떻게 바로 옆에 최고위원을 그렇게 잘라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쪽 진영의 문법, 자유한국당의 문법도 다 깼다니까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홍준표를 평생 처음으로 칭찬하게 됐다. 유해에 잘라낸 거. 일단은 지금은 쳐내놓고 보자. 사람도 아닌 사람들 옆에다 놓고 말이야. 알겠습니다. MBC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의원님 앞에서는 언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MBC 보도는 다음 주부터 정상화된다고 하더군요. 최승호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SNS 등에 보면 26일 저녁 8시에 MBC 뉴스데스크 지금 임시로 뉴스하고 있거든요. 네. MBC 뉴스데스크가 재개되는데 네. 앵커에는 이제 해직 기자 출신의 박성호 기자하고 손정은 아나운서가 맡기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둘이 쫓겨나기 전에 그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던 팀이네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5년, MBC의 치욕의 5년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이네요. 그 의미는 굉장하네요. 그 느낌이요. 네, 그거예요. 야, 어쨌건 사실 이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최승호 사장을 어떤 스탠스로 볼 거냐. 최승호 사장은 그냥 PD고, PD고 정파성이 별로 없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보면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 저는 MBC가 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보도는 아니라도 조중동 같지 않은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직접 사장한테 얘기하겠어요?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KBS도 MBC도 조중동 쫓아가면서 너무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분통 터지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섭섭한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저의 정파적인 바람인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집권하고 나면 모든 정부가 방송이 그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건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공정성 이전에 국가를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중심 잡아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기계적 중립에 빠져서 예를 들면 참여정부 말기 진짜 좋은 프로젝트들 많았거든요. 러시아 가스관 이런 건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 언론이 흔들어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언론이 흔들 때 언론 흔들지 마라. 이건 필요한 일이다라고 공영방송이 해주는 게 저는 국익에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섭섭함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또 하나 섭섭함은 뭐냐면 제가 같이 언론운동을 오래 하면서 보면 이명박근혜 정부 때 그들이 보여준 태도가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한테 할 때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너무나 고생을 하면서 기계적 중립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MBC 뉴스 안 봐요, 아직.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언론의 공정 보도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다 만족시키는 방송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만 보도해라. 이게 저는 제 생각이고요. 자,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청와대 앞에 한국당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특사 파견 국정조사 촉구와 제천 참사 진상규명 또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생법안 처리 문제 같은 국회에서 할 일이 많은데 제1야당인 한국당이 좀 너무 대여 정치 투쟁에만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그 원내대표 당선되시고 나서부터 자유한국당의 대여 투쟁의 선봉이 홍준표 대표에서 김 원내대표님으로 바뀐 것 같아요. 뭐 그 지적은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원내대표가 대여 협상이나 또 투쟁의 중심에 서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네. 예. 근데 뭐 제가 예, 말씀하세요. 예, 제가 뭐 너무 따지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은 원내대표면은 원내에서 투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당연히 원내 투쟁이죠. 그러니까 원내라는 것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또 한편 일방 독주를 또 막는 길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것이고 네. 또는 협상과 타협도 하는 거고 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걸 이때까지 우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문재인 정부나 또 집권당 민주당이 너무 물렁물렁하게 본 거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패싱하면서 밀실 거래를 이뤄내고 뭐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배제한 그동안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이 이루어졌죠. 네. 거기에 제대로 한번 우리가 대응하고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야당 쉽게 말하면 원내대표 활동을 하는 것인데 네. 그게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 일단 임종석 실장의 UAE 특사 파견 관련해서 오늘 예. 한병도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와서 대통령 친서 전하기 위한 거고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까지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뭘 감추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오늘 한병도 정무수석이 국회에 그것도 저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걸 뻔히 알면서 네. 이 한병도 정무수석을 국회로 보내서 자유한국당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패싱을 하면서 민주당과 또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 이렇게 찬장을 갖다가 뭐 우리가 은폐를 하려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화재 현장을 훼손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국 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그 화재 현장 조사라는 게 범죄 현장 조사와 마찬가지로 어떤 과학적인 조사를 현장을 위해서 잘 보존 유지하는 네네.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유족들이 거의 현장의 유리창도 깨지 못한 그런 초동 화재 진압의 대처의 문제점에 대해서 절규로서 호소를 했어요. 그 현장에 저도 유족들이 권석찬 의원이나 당에 현장에서 우리 유족들의 절규로 그걸 진실을 밝혀달라는 저도 목소리 받았습니다. 유족들이 직접 들어가서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도 했었나요? 예? 유족들이 당연히 진실을 밝혀달라고 그러고 저 손을 잡고 그 화재 그 분향소에서 찍은 사진이나 화면도 다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이걸 모르겠어요. 들어가는 절차에서 어떻게 좀 서로 좀 불미스럽게 신경이가 있었다면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찌됐든 간에 뭐 적절한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걸 일방적으로 저는 매도도 당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질문 드릴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다음번에 다시 또 연결 한번 하겠습니다. 여자 홍준표라고 불리었던 자유한국당의 유여해 최고위원 이번 당무감사 결과 자신의 이 당협위원장직을 지금 내놓을 그런 상황에 처했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유여해 최고위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여해입니다. 예.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토사구팽, 후한무치이자 배은망덕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뜻입니까?
말 그대로 뜻이죠. 본인은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본인의 대선 선거 때 이렇게 아주 조직이 열심히 움직였었죠. 그 당시에 우리 당은 정말로 아주 어려웠습니다. 예. 특히 당협위원장을 맡아 오신 분들이 그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나서기에도 되게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던 시절이었죠. 예. 홍 대표께서 지지율이 10%를 넘지 못할 때 다들 그 열악한 상황에서 정말 홍 대표의 이름이 써여진 옷을 입고 뛰었던 분들인데요. 예.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내친다면 특히 뭐라고 하냐면요.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옥석을 가리겠다라고 하면은 예. 정말 그 사람들을 쓰고 버리는 거 토석구팽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배은망덕. 맞는 거죠.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후한무치보다 더 딱 맞는 단어 같습니다. 예. 또 오늘 SNS에는 홍준표 대표는 마초라고도 쓰셨는데 그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네, 마초라고 하면 사실 되게 멋있는 이미지인데요. 마초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마초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면요. 여성들을 좀 많이 격합하는 그런 발언이 대선 후보 때 나온 적이 있었죠. 설거지라든지.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때 부대변인이었는데 참 막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말을 듣고도 너는 그 당에서 홍준표를 홍보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제가 여자지만 곁에서 보면은 좀 그런 부분이 많죠. 특히 공천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 청년과 여성을 50%로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여성이면 여성이지 왜 청년가라는 단어를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청년은 남자도 해당이 되거든요. 예. 여성으로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 이렇게 얘기하셨죠. 좋은 사람 있으면 데려와라. 해주고 싶어도 여자가 없다. 어허. 여자가 없지 않습니다. 충분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자가 없다라고 단어를 쓰시면 듣는 여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특히 이렇게 제가 뭔가 여성 특기라든지 구성하려고 할 때도 임명장을 주지 않으신다거나 하는 모습들 보면서 제가 이분은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초가 맞구나. 좋게 이야기하면 가부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오늘 SNS에 쓰신 거는 유해 최고위원이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탈락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당의 여성 당협위원장이 6% 미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실 가산점을 더 줘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특히 저는 정치 초년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께서 말씀하신 가산점 부분에 50% 공천에 저는 딱 맞죠. 청년 나이죠. 여성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본인께서는 항상 여성을 우대한다고 말을 제대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블라인드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각 당협위원장 점수는 뭐 대표도 모른다. 그리고 모든 기준에 맞춰서 전부 계량적으로 점수를 낸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개입된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 주장을 믿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지도부에서 최고위를 하고 있을 때 사석 자리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뭘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무감사 발표가 나기 전입니다. 누구 우리 당의 특히 지도부에 있는 제2의원께 굉장히 여론조사의 점수가 높더라. 1등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게 블라인드입니까? 알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도 본인께서 나가서 1등, 2등, 3등을 발표하셨죠. 네. 그런데 저는 블라인드로 하면은 철저하게 블라인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를 하려면 적어도 지도부는 다 같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만 알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저한테는 또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죠. 당협 관리 잘해라고. 알고 계셨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알아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전부는 몰라도 몇 군데 것은 홍준표 대표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직접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군요. 그건 제가 직접 들은 것입니다. 전에 들은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듣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면은 본인도 몰라야 하는 것이 맞고 알아야 한다면은 지도부가 적어도 최고위는 다 알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셨다고 해도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유효회 최고위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2등이 돼서 최고위원 하셨던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전당대회에서 2등한 최고위원이 이렇게 당무감사 결과 당협위원장직을 내놓게 되는 건 전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정가에서도 분석을 하는데 네. 왜 홍준표 대표가 우리 유효회 최고위원을 내친다고 보세요?